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라벨라 에포크라는 만화책이죠. 요 만화책으로 하는 두 네. 번째 독서 모임입니다. 우리 한남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시간 되시면 많이 들어오시라고 제가 널리 추천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뭐 들어오신 분들 간단히 자기소개하시죠.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 주민자치 교육문화분과장이고요. 이 모임을 만들자고 했고, 이제 뭐 그런 독서에 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아서 예,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라도 월 1회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책은 읽으셨나요? 네, 2권까지 다? 네네네,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석순 위원님도 카페에 계신 것 같은데 박석순 위원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석순입니다. 여기 지금 그 한남동 하이페리온 아래에 있는 어, 스포츠센터 카페예요. 뭐 시간 되시면 독서 모임 하실 때 이쪽으로 오면 제가 뭐 차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서 예. 막 이제 스포츠 막 운동하고 이제 막 나와서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책 아, 잘 예. 읽었고요. 네네. 뭐 아주 흥미롭게 뭐 잘 쓰셨더라고요. 네네. 음, 네, 감사합니다. 박석순 위원님은 3권까지 다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다 음, 읽었습니다. 예습까지 하신 한꺼번에. 훌륭한 창작자십니다. 훌륭하셔요. 그다음 우리 음. 유실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저기 전라도 강주에서 살고 있고요. 그 음, 기자님이 이제 예전에 한번 레미제라블 그 독서방에 초대해서 저도 정말 음,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조금 참여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두 음. 번 참여하고 이제 시간이 안 나서 좀 안 나오다가 올해 다시 한번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50분에 일어나서 좀 깨지잖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 책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책은? 최근에 이제 2권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케이, 이건 다 읽으셨고. 네. 그다음 우리 임영빈님 들어와 계신데요. 임영빈님 혹시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고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임영빈님? 예, 뭐 말씀하기는 네, 어려운 사안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네. 저는 이제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음, 이제 독서 얘기 모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좀 배워보고 좀 들어볼 겸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조용히 듣고만 있을게요,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감사합니다. 네, 최지원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우리 최형미 교수님 혹시 비디오는 나중에 키시더라도 음소거 키고 간단히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아, 네, 네. 제가 나갈 준비 아예 하고 비디오 켜고 이제 하려고요. 아, 네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20분 정도의 비디오 켤게요. 네, 자기소개만 교육문화분과, 간단하게. 네. 네, 교육문화분과위원 작년부터 했던가요? 네. 예, 동네 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님하고 조 회장, 분과장님하고 문과장님.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고, 독서 모임 이렇게 해서 우리의 꾸준한 일로 이렇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은 네, 못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네,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최형미 교수님은 이미 뭐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신 뭐 이렇게 그 지식인이시기 아이고, 때문에 뭐 이 내용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읽고 잘 안 읽고의 몰라요. 차이만 있는 거지 뭐. 네. 자, 그러면 읽으신 분들 위주로 먼저 소감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윤 북과장님부터 우리 이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음소거 네, 키시고. 저는 이 프랑스하고 영국의 좀 차이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영국의 귀족 문화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래도 무슨 사냥을 하고 뭐 말타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단련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추위 뭐 여우 사냥을 가서 뭐 추위와 싸워야 되고 뭐 말을 탈 때도 어, 고상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 들판을 달려야 되고 뭐 이러면서 내적으로 단련했던 것들 단련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대영 제국을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되고 어려울 때는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고 군대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이제 훈련장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솔스베리 경하고 그 조카의 이야기도 재밌었고. 아서 벨포어인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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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 부분을 언급을 네, 네, 하셨네요. 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몇 명을 설명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석순 의원님도 뭐 3권까지 다 읽으셨지만 2권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점, 인상적인 점 얘기 좀 해주시죠. 소감. 일단은 제가 책을 순식간에 세 권을 다 읽었는데요. 느낌은 이게 지금 그 세 권이 너무 많다. 일단 그러니까는 이거를 두 권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2권이 내용상 좀 뭔가 이렇게 좀 한 권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보면은 애네키스트라든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뭐 이런 거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가 그 인상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인상파 그 뒷장이 그 제목이 뭐죠? 그 마담, 셀럽, 네, 셀럽들. 셀러브리티. 네, 상당히 뭐 이렇게 그 19세기 유럽의 뭐 그런 거를 잘 표현을 해서 아주 잘 읽었는데, 특히 그 이제 세 번째 그 애네키스트들 있잖아요. 그 애네키스트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일정 시대 때 일부 우리 뭐 사람들이 의열단 운동, 애네키스트, 김원봉 뭐 이런 네, 사람들이죠.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사회주의가 태동이 되고 뭐 그런 흐름을 잘 읽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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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유실님도 음소거 키시고 요 읽으신 부분에 대한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한 10년간 네이버 웹툰만 이렇게 만화만 보다가 사실 이렇게 만화로 본 거는 정말 되게 학교 졸업하고 오랜만이거든요. 아, 종이책으로 만화를 본 건. 예, 예. 사실 학교 다닐 때도 학원 액션물이나 판타지 이런 것만 되게 좋아했지. 뭐랄까 교양 이거는 만화는 거의 안 보시. 그러니까 이게 만화라서 쉽게 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그냥 책으로 쓰였었으면은 좀 더 쉽게 읽었는데 그림이랑 좀 이렇게 약간 속도가 많이 안 나더라고 제가 읽었던 만화 중에서. 이분이 또 그런 그림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예. 근데 전문 또 만화가로 이거 훈련되신 분이 네, 아니어서 그림이 좀 이제 원래 그 사업가였잖아요, 원래. 네 예전에 그 이용복 교수님이 쓰신 먼 나라 이웃 나라 약간 그 그림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깊이가 더 있고 또 역사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1편에서 그런 이렇게 아방가르드 이제 새로운 이제 미술계 혁명가들 나오고 그리고 2부에서도 셀럽들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혁명가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드리피스 사건, 프랑스 사건이 정말 프랑스의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도 다뤄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공부를 다시 하는 듯한 기분 들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이렇게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예. 저는 아까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다 잘하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은 생각이고 정말 좀 좋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권 독서 모임을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이 이 라벨라 에포크라는 그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의 얘기죠.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뭐 4, 50년이라고 해야 되나? 길게 보면 100년이고 짧게 보면 한 4, 50년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지. 예,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특히 이 시기는 프랑스와 보불 전쟁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면서 국제 정세에서 한번 큰 싸움이 지나갔어요. 큰 싸움이 지나가고 어쩐 평화가 정착되고
이른바 서세 동점의 시대로 인해서 서양 중심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서양 중심의 제국주의 세계화가 아주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던 그야말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된 시대죠. 유럽의 시대. 지금은 미국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라벨라 에포크의 시대는 유럽의 시대고, 유럽의 시대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기본적인 테마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90년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2020년 한 30년간 일종의 뭐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뭐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어떤 서방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30년간 어떤 이른바 영미식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미국식의 어떤 세계 질서가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서 이게 정답인가 보다. 심지어는 그래서 역사는 끝났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역사의 종말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좀 이상하잖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시진핑이 삼선 연임을 하면서 독재로 치닫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독재로 회귀하면서 서방 중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시장 경제 질서가 심지어 미국에선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역행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러다가 이거 잘하면은 민주주의 세력과 어떤 독재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라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이제 슬슬 전 세계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어쨌든 북한과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5년간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서로 미사일 쏘고 무슨 무인기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라벨라 에포크 시기가 끝나가는 191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 이거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라벨라 에포크 시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게 지금의 우리의 현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책을 추천을 드린 거고. 그래서 1권에서는 주로 정치사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나폴레옹 3세부터 비스마르크 얘기부터 시작해서 라벨라 에포크라고 하는 세계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어떤 큰 틀거리를 1권에서 얘기했다면, 2권은 사실은 라벨라 에포크 시대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문화사 부분이죠. 1권이 정치사라면 2권은 주로 문화사인데, 1권은 아까 말한 보불전쟁이나 파리 꼬민이나 뭐 이런 큰 그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다뤘다면, 2권은 문화의 트렌드를 다루는 거야. 문화의 트렌드. 그 첫 번째가 인상파죠. 인상주의 화가들. 사실 이건 뭐 미술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너무 유명한 얘기여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원래 미술계의 트렌드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낸다든가,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아니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의 한 장면, 혹은 신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그런 게 일반적인 당시 미술계의 트렌드였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서 역사를 복원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신일용 씨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인상파 하면 뭐 찰나의 어떤 빛의 뭐 이런 걸 뭐 강조했고, 뭐 여러 가지 당시에는 무명의 화가들이 모여서 원래 전시회에 못 들어가니까 낙선자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리고 오펠리아라고 하는 뭐 이른바 이제 꼬르띠장이라고 하죠. 꼬르띠장. 이게 우리 창녀 매춘부라고 번역을 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운 뭐 고급 연예인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황진이를 그렇게 창녀라고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당히 유럽의 인기 있었던 고급 매춘부인 꼬르티장인 그 아멜리아 그 여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체로 누워 있으면서 도도하게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는 오펠리아인가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그 마네가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나체로 여성분만 나체로 이렇게 소풍하는 장면도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미술사의 이른바 인상주의 화가 어떤 인상파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는 이 신일용 씨가 지적하는 포인트 중에 재밌었던 게, 인상파가 단순히 뭐 빛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상파의 가장 큰 미술사적 기여는 미술을 서사로부터 독립시켰다는 거예요. 뭐 미술이라는 게 이전에는 어떤 역사적 스토리의 일부였다는 거지. 예를 들어 성경의 스토리라든가 신화의 스토리라든가 역사의 어떤 위인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그런 특정 어떤 서사를 묘사하는 보조적 개념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사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뭐 이렇게 무슨 건물 하나 그려놓고 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소풍하는 사람들 그려놓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림 자체가 주는 인상, 그게 예술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로지 시각만으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어떤 스토리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성경이나 어떤 신화나 역사나 이런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화가가 보는 그림의 어떤 그 시각적 그 효과만으로 하나의 어떤 예술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미술을 독립시킨 거죠. 다른 어떤 영역으로부터 미술을 독립시켜서 미술을 미술 그 자체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인상주의가 가지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의미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행들을 했던 뭐 고흐라든가 고갱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사실 우리가 고전읽기 독서 모임에서 달과 육펜스도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고갱 얘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물론 역사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고흐 얘기도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하죠. 그런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얘기는 미술에 조금이라도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그 아주 유명한 얘기고 또 그런 걸 좀 알아두면 그 인상파 화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그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면서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아 이게 한남동 요즘 우리 동네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보면 요즘 우리 아시죠? 여기 그 저희 한 그 이렇게 그 블루스퀘어에서 한강긴역에 있는 블루스퀘어에서 요즘 하고 있는 뮤지컬이 뭡니까? 물랑루즈잖아요. 물랑루즈. 근데 물랑루즈가 바로 이 라벨라 에포크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 주점이잖아요. 파리에 있었던, 몽마르트에 있었던.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뚜루즈 로드렉이라고 하는 화가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난쟁이, 그 무릎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짧고 이제 대신 이제 돈이 많아서 뭐 그 꼬르티장, 그 물랑루즈에 있는 꼬르티장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인기가 많고 그 물랑루즈를 포스터를 그림으로 그려서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셀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물론 본인은 막 그 이제 돈도 많고 귀족이 자제였는데 천성적인 장애를 타고나는 바람에 그냥 이제 그 몽마르트에 가서 예술가들과 흥청망청 놀고 술 마시고 그림 그리고 그래서 36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죽어요. 근데도 어쨌든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물랑루즈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물랑루즈가 그게 나중에 뮤지컬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 그 실제로 물랑루즈 뮤지컬 보셨어요? 보시면 툴루즈가 나와요. 어. 이 그림 화가 툴루즈 배역이 실제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조연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랑루즈의 스토리 자체는 영화 뮤지컬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실존했던 여러 가지 그 모티브들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또 요 라벨라 F4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인물, 뒤에 나오는 아나키스트 챕터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 엘리자벳 왕후잖아요. 엘리자베트 왕후가 사실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그 이야기가 요즘 그 용산 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합스부르크 600년 뭐 매혹의 걸작들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전시회를 또 하고 있죠. 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조만간 볼 예정인데 어쨌든 뭐 그런 점들을 보면 이 라벨레 에포크 시대가 조명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어떤 가치들, 상징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전 세계 문화사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문화를 풍성하게 향유하는데 큰 이제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부분 되게 재밌었고 이제 두 번째가 셀럽인데 뭐 사라 베르나르 그다음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 그다음에 쉬잔 발라동이라고 하는 이제 세 명의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녹아 있는 거지. 그거 보면 셋 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막 금기에 도전하고 사라 베르나르는 평생을 이렇게 액터로서 연기자로서 이제 뮤지컬 배우였던 거죠 우리 치면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랑스의 어떤 그 문화를 전 세계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야말로 현대적인 의미의 연예인이 최초로 등장한 거죠. 그 이전에는 연예인이라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 꼬르티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무슨 매춘부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뭐 약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연문을 뿌리면서 어떤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직업적인 의미의 연예인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 라벨라 에포크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연예인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그냥 유명한 귀족들, 공주, 왕자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선망에 관심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셀럽으로서 연예인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지. 근데 이때 직업적으로 어떤 연극이나 영화라든가 이런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걸 통해서 직업적인 연예인 그리고 셀럽 현상 이런 게 이제 나타났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사라와 쉬잔이 여성이라면 이제 오스카 와일드 남자 극작가로서 아주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본인의 동성애의 어떤 취향이 그 과도한 소송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인생이 아주 급전직하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이렇게
예, 요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인생, 그런 분위기가 바로 라벨라 에포크를 상징하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뭐 슈잔 발라동도 이 사람 미술가였죠. 원래 본인도 약간 이제 그 꼬르티장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뭐 이제 모델도 누드 모델 같은 것도 서고 하다가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화가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인생들이 이제 그 유럽에서 펼쳐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그 라벨라 에포크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많은 분이 얘기하시는 아나키스트. 이거 되게 재밌죠. 이렇게 부유한 시대에, 이렇게 부유하고 문화가 새로 발전하고 세계화가 퍼져나가는 시대에 또 아나키스트들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은 또 마르크시즘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잘 설명하고 있지만 마르크시즘은 조직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독재로 흐르게 된다. 또 하나의 괴물이 된다.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은 그걸 비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들은 그런 어떤 조직화를 거부하고 하나하나가 독자 행동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 그 아나키즘적인 어떤 사건으로 촉발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5월 1일마다 노동절이라고 해서 저희도 회사에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 암묵적으로 휴무로 해가지고 다 쉬는데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노동절이라는 게 아나키즘으로부터 노동절로부터 아나키즘이 촉발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아나키스트들의 다양한 테러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따지고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얼마 전에 안중근 다룬 영화 영웅도 개봉했지만 안중근의 어떤 그 의거도 일종의 그 아나키즘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분은 독립운동으로서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일종의 아나키즘적 어떤 현상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일제시대 뭐 약산 김원봉 의열단 뭐 그런 활동들이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아나키즘적인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근데 사실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2000년대에 들어서서 9.11 테러라든가 뭐 이슬람 세력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테러 현상들이 다 따지고 보면 이런 아나키즘적 어떤 테러리즘의 명맥을 잇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중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근데 어떤 외로운 늑대에 의한 개인적인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테러 현상들은 아나키즘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황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황후는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유럽의 어떤 작은 어떤 그 귀족 집안의 공주였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며느리로 가게 되죠. 원래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그 황태자가 원래 결혼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언니였는데 근데 언니를 만나러 간 김에 여동생도 같이 인사를 한 거지. 근데 여동생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 이 시대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요 전시회 가보려고 책을 샀는데 엘리자베스 왕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 예, 여기 얼굴 보이시죠? 이분. 이게 실제로 사진으로 봐도 이거 그림인데 당시에 이 그림으로 봐도 엄청 이쁘잖아요. 이게 이분이 30살 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에 나오지만 30살 이후에는 그림을 안 남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신 건 60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암살돼서 돌아가신 건 60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신 거지. 근데 하여간 30살 이후에는 자기의 어떤 예뻤던 모습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30살 이후엔 절대 어떤 추상화도 안 그리게 하고 사진도 안 찍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 30살 때 사진이 신문에 다 도배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하면 당대 세계 최고의 미녀로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며느리고 황후고 나중에 그 남편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어떤 셀럽이고 귀족인데 예, 아쉽게도 또 유일하게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좀 일찍 죽죠. 아들이 또 이게 죽는 게 아들이 이른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정사라고 해서 애인이랑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린단 말이야. 아들이 아마 그 애인이 그 신분이 좀 이제 황태자와 결혼하기에 좀 모자란 분이었나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니 뭐니 해서 그렇게 젊은 연인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같이 자살해 버리는 게 막 유행처럼 막 번지고 막 이런 식이어서 심지어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뭐 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여행만 다니고 경호원도 별로 없이 막 이렇게 막 여행을 막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약간 정신이 헷가닥 돌은 이제 그 아나키스트가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대. 그래갖고 오케이 암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냥 쇠꼬챙이 하나 자기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임시칼 만들어서 그걸로 가슴을 푹 찔러서 이제 지나가다 말고 얼굴 알아보고 바로 이렇게 얼굴에 뭘 이렇게 원래 모자 같은 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둘이 오길래 그중에 모자 이렇게 딱 들춰보고
아, 이 여잔가 보다. 그러니까 둘 다 조금 더 귀족적인, 좀 더 이제 있어 보이는 사람을 해가지고 탁 가슴을 찔른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코르셋이 굉장히 강하게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찔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가슴을 찔려서 아프긴 한데 피가 안 나니까. 코르셋이 압박을 해가지고 피가 안 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배를 탔다는 거야. 근데 배를 타가지고 하면서 어지러워하면서 쓰러지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배를 정박해서 호텔로 다시 데리고 오는 사이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왕후가 그렇게 비극적인 생애를 마쳤는데 그 엘리자베스 왕후로부터 모티브를 받아서 이게 보면 저는 이 뮤지컬을 보진 않았는데 그 옥주현 씨가 나온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나키즘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가상의 어떤 상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죽음과 엘리자벳 황후 사이의 어떤 그래서 죽음도 사랑한 뭐 황후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가 아나키즘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재밌는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나키즘 다음에 이제 4편에서는 나는 고발한다고 해서 그 유명한 에밀 졸라 사건이죠. 그리고 드레피스 사건. 이 드레피스 사건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할 건 없지만 진영 논리죠. 사실 진영 논리. 이게 저는 이 드레피스 사건을 유지민스가 쓴 그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그 대학생 때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즘 우리 사회가 딱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진영 논리로 진보 보수가 딱 갈라져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볼 겁니까? 이재명은 범죄자입니까? 아니면은 뭐 억울하게 탄압받는 사람입니까? 이거 진영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는 이재명을 완전히 범죄자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죽일 놈이라고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시는데 우리 엄마가 보기엔 이재명은 뭐 말할 수 없는 나쁜 놈인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보기엔 이재명은 뭐 탄압받는 사람이고 정권이 이재명 탄압하는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못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 드레이피스 사건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딱 시작했는데 얘기하고 말았다. 이래갖고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유명한 사파가 이제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진실을 놓고 진실은 있겠죠.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근데 당대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당대에는 여러 가지 편견과 그 진영 논리와 이제 뭐 그런 프레임과 이런 거에 쌓여서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 진영이 말이 맞다라고만 그렇게 이제 싸우는 현상이 이게 뭐 이건 당시 당대 프랑스 얘기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한다는 정치치고 안 그런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타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진영 논리.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 드레피스 사건이 이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드레피스 사건을 정리하는데 프랑스는 10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을 했던 나라죠. 1900년대 최근 들어서야 그 시라크 대통령,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야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사람들을 복권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이 뭐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번 이 진영 프레임이 들어가면 이걸 끄집어내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주 이 진영 논리 아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그 사건을 만들어낼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비극을 생산해낼지 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걱정되고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빅토리아 에드워드 시대, 에드워드 실세에 대한 얘기는 3권에서도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특히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유명하죠. 이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오래 장수한 여왕이었고, 근데 이 여왕 자체는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뭐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품위 있게 통치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대표한 솔즈베리 경이라고 하는 총리를 통해서 당시 영국 귀족들의 삶이 어땠는가, 뭐 승마를 좋아하고, 근데 솔즈베리 경은 그렇지 않았죠. 솔즈베리 경은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차분하게,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귀족이었던 거지. 그런 거 뭐 겉보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말 이런 거에도 관심 없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영국 귀족들은 이 말타기에 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놀이에 환장하고, 이제 뭐 이런 모습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스펜서라고 그 돌아가신 왕비 있잖아요.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분의 인생을 다룬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주연을 했던 스펜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영국 귀족들, 왕실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 영국 귀족들이 이제 사냥하고, 그 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1970년대, 80년대 상황만 해도 스펜서 왕비가 보기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보기에 너무 잔인한, 예를 들면 멀쩡한 동물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새 그냥 실제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쏴서 막 죽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 젊은 왕세자비가 보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걸 생경해하고 거기를 자식들 아들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니까 자기가 그 아들들을 빼오고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영국의 귀족 문화에 제대로 동화되지 못한 어떤 이렇게 젊은 여성 물론 이 다이애나 왕태자비도 귀족 출신이었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재밌게 들었고 사실 저는 요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좀 숄즈베리 경하고 그 조카 벨포 그 총리 얘기를 다룬 거는 조금 의외였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따로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하고 그다음에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즈레일리는 보수당의 유명한 총리고 그다음에 글래드스턴은 자유당을 이끌었던 총리. 그래서 이 두 명이 평생의 라이벌이에요. 우리로 치면 김영삼, 김대중처럼 평생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어떤 두 명의 그 거물 정치인이 서로 정권을 교대해 가면서 한 3, 40년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수상했다가 또 이 사람이 수상했다가 다시 또 수상했다가 수상을 서로 왔다 갔다 교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팍스 브리테니카 이른바 영국의 전성시대를 이끌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두 정치인인데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도 하고 뭐 다른 책에서 많이 다뤄서 그런지 그분들이 아니라 솔즈베리 경과 어떤 벨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례로 들어서 그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영국 귀족들의 어떤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이 신일용 작가의 어떤 독특한 안목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 같으면은 디즈레일리와 글래드스톤을 다룰 법한데 그러지 않고 솔즈베리 경을 선택한 것도 나름의 안목이 작동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어쨌든 제가 이 권을 보면서 이제 느낀 소감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소감 한 번씩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윤은 분과장님, 음소거 키시고, 이제 설명 들으면서 뭐 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뭐 소감 있으면 얘기해 네네. 주시죠. 오늘도 시대를 다 통찰하는 그 능력에 놀랐고요. 뭘요? 정말 부럽네요. 네. 어,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안중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나키스트의 그 영향을 받아서 벌이게 된 사건일 수도 있다고. 그런 것도 좀 문화라는 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실님도 음소거 키시고, 네, 소감 얘기해 정말 주시죠. 진짜 이 근현대사 단 30년의 이 혁명이 진짜 우리 21세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제가 요즘 김경진 교수님의 1960년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교수님도 1960년대가 어떻게 보면 나벨르 에포크랑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때 가장 많은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많은 개혁이 일어났고 이때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계사를 바꿔버릴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50 때 그때 좀 민주화 운동도 많이 일어났지만 또 의외로 또 그때는 또 삼저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동안 또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억압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풀려나서 되게 자유를 막 찾게 되는 막 3S 정책으로 인해서 되게 그때도 문화가 엄청나게 크게 혁명했다고 또 대한민국 역사상 그때가 또 한글 같은 시대였다고 또 이면으로 보면은 많은 노동자가 죽었고 민주화 학생들이 또 빨갱이 불러서 죽었고 되게 어떤 그 영광된 시대를 보면은 진짜 명과 암이 있다고 이 책이 봤을 때도 저도 나벨로 에포 보면은 결국에는 귀족 상위 막 15%의 사람들만 되게 좋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행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주인공에 따라서 좀 몇 개 역사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최근 들어서 요즘 2012년부터 2022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좀 대혁명적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좀 많은 청년들이 이런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프랑스 드레이프스 사건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청년들과 이런 또 중장년층 간에 이런 진영 논리가 엄청 심하잖아요. 일본은 싫어해도 뭐
그런 민족 정신은 똑같아도 정치는 진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사실 조국 사태도 그렇고 조국을 옹호하는 편, 조국을 무조건 적어도 똑같은 놈입니다. 이욕하는 사람들. 그때도 정말 이런 술자리 가면은 되게 음. 조국 장관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사실 사실 한국의 지금도 드레피스 사건은 조국 네, 사건이에요. 따지고 보면. 네, 그리고 예, 지금도 조국 스크립트 문제를 좋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네, 이제 거의 드레피스 사건 같은 거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도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이게 음. 진짜 정치 얘기했지 말자. 친구들끼리 술자리 가서 정치 얘기하자. 하지만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오게 되고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딱 드레피스 사건과 딱 그 악물려 있다는 거? 양 극단에? 그래서 되게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차피 이 책에서도 우리 한국 역사도 조금씩 이제 살짝 한 컷씩 두 컷씩 나오는데 역사를 이렇게 되풀이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영감과 좀 이렇게 비극의 시간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계구나 되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지원 교수님. 최지원 교수님도 혹시 음소거 키시고 소감 들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최, 첫 번째 이렇게 우리 총무님이 전체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책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셔서 좋았고요. 이렇게 역사나 세계사를 역사를 우리가 읽을 때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이렇게 느끼지만은 이렇게 조금 더 알고 이것이 이제 어떤 연관이 되어서 어떤 원인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는 게 저는 이 역사에 되게 흥미롭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실록을 읽고 있지만 정말 지루하고 의미 없이 지나가야 막 넘겨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결국은 어떻더라, 결국은 뭐가 이렇게 되면 이렇더라라는 이렇게 그게 보여서 그거 그것도 우리나라 또 이제 또 왕조실록 역사긴 하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 책을 권해주셨는지도 조금 알게 돼서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역사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또 다르게 우리가 정말 또 다시 잘 해석을 또 해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아까 윤봉기 총무님께서 얘기해 주신 드레프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토양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걸 반드시 지금의 우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소화해내고 이러는 게 더 많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진짜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뭐 인문학적인 거, 뭐 아니면 저기 뭐야 미술사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겠다면서 저한테 갑자기 다른 동기부여가 됐어요. 다시 이제 지금 제가 구약 성경을 연대로 읽고 있거든요. 그 음, 구약이 연대로 안 돼 있잖아요. 중간에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뭐 이상한데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터키 갔다 온 게 음. 세계사를 이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쫙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석수 님도 음소거 키시고 좀 들으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추가로. 예, 음소거 키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예, 음소거 키시고. 네, 네네, 들리죠? 됐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 드레피시 사건 이런 거는 어떤 시대든지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무슨 뭐 그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뭐 그게 뭐 무슨 뭐 물론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임프레시브하게 뭐 드레피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특정 지어서 이슈화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이 책에서 몇 가지 빠진 게
그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그 발명이 예를 들어서 그 페니실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파스텔인가? 그분이 발명한 그런 거. 네네, 그런 게 사실 있었죠. 의료적인.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질병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장수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그때 발명이 된 거고, 뭐 퀴리 부인 그 우라늄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불행히도 이제 원자탄의 그 기초가 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미국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카네기 같은 철강왕,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드 그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게 양산이 엄청나게 되면서 사실은 미국이 그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1860년 이후부터 약 4, 50년 동안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결국은 유럽 다 따라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빅토리아 대영제국 그 바톤을 이제 넘겨봤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미국에는 있었다. 뭐 이런 게 좀 그 표현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격동의 시대였죠. 그 시대에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지금 네네. 제가 또 갑자기 또 다른 전화가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 책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의료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또 과학 기술의 발전 등등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잘 더 추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명빈님도 음소거 키시고 어떤 그 소감, 책은 못 읽으셨지만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먼저 궁금한 게 지금 나와 음. 있는 우리 유실님이 혹시 우리 유실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날개 유실님 맞습니다. 맞으시죠? 우리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네. 같아서 얼굴 처음 약간 제 보시는군요. 모습도 좀 보여주려고 비디오 켰거든요. 아, 책을 보지 못했지만은 잠깐 듣는 동안에 그 영국의 역사라든지 그런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이 책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올해 우리 윤 기자님 장가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이, 무리데스. 이 책과는 뭐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는 내내 우리 똘망똘망한 우리 윤 기자님 올해는 꼭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권윤지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권윤지님도 음소거 키시고, 뭐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뭐 소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소감도 좋고, 이 책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본의 인사관리 전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윤지라고 합니다. 네, 전 단톡방 공지를 통해 이 독서 모임 알게 됐고, 그 책의 제목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상식을 쌓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제가 중간에 참여하게 돼서 윤범기 기자님의 오스카 와일드, 사라 베르나르가 최초의 연예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부터 제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전체적인 소감은 여러 인물이 나와서 그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좀 뭔가 알아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라 벨레 에프크 제가 책을 읽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되게 그 검색해보니 아름다운 시절, 되게 문화적으로 번성한 시절이라고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이 그 케이팝이 정말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가 그 코첼라 페스티벌 그 헤드? 그러니까 코첼라 페스티벌의 메인 그 스타로 오를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지금 사실 그 입원해 있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계속 바뀌시는데 그 바뀌시는 그 간호사분들마다 그 좋아하시는 케이팝 스타들이 달라서 진짜 케이팝의 그런 다양성과 뭔가 그 되게 심리적 거리의 가까움과 친절함과 하여튼 케이팝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라벨라 에포크일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케이팝의 돌이켜보면.
네, 케이팝 면에서 봤을 땐 저는 정말 그런 현재 진행, 뭐 피크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느꼈던 것이 제가 지금 일본의 그 인구 10만의 그런 소도시에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마트에도 BTS 굿즈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쿄, 오사카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인구 10만인 곳에도 BTS 굿즈가 있는 걸 보고 정말 케이팝의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했던 것은 이 라벨라 에포크가 아름다운 시절, 어떤 하나의 전성기, 뭐 이제는 과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케이팝 전성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벨라 에포크가 뭐 어떻게 끝난 건지, 어, 라벨라 에포크를 되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아유, 권윤지 씨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잘 알던 그 아주 오랜 그 후배인데, 저희 선배님 딸이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일본에 해외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청년입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는데, 일본에 있어 꼭 이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또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지, 해외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관련해서 구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네. 검색만 해봐도 뭐 대충 내용은 다 나오니까. 그게 되게 좋은 지적인데 라벨러 에포크가 왜 끝났는가? 어떻게 끝났는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이제 우리의 라벨라 에포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네, 근데 요거는 감사합니다. 3권에 보면 자세히 이거 아, 2권이라 3권이 이제 그 라벨라 에포크가 끝나가는 시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1차 대전으로 끝나게 되죠.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이 전쟁판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무슨 뭐 문화 뭐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전쟁통에 다 휩쓸려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우울한 시대로 2차 대전은 1900년대는 극단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전쟁통에 그 이제 그런 문화는 다 파괴돼 버리는 건데, 그 프랑스도 다 점령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양극화도 너무 심해져서 그게 이제 러시아 혁명, 이제 중국 혁명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선 혁명이 일어나고 한쪽에선 전쟁이 일어나면서 라벨라 에포크는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3권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올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만약에 남북 관계가 그나마 그 이렇게 평화롭게 그 버티고 있으면 지난 5년간 어쨌든 평화로우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류로 쫙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데, 만약에 한반도 리스크, 한반도에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그런 게 벌어지면 BTS 보고 다 군대 가는 거지 뭐. 무슨 문화를 향유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도 만약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무슨 이렇게 테러리즘이라든가 뭐 극단적인 뭐 그런 뭐 이렇게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막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뭐 맨날 이렇게 뭐 데모하고 뭐 이제 뭐 폭동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성기도 이제 뭐 끝나가는 거죠. 정치적 갈등도 그렇고. 근데 약간 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도 이게 이 라벨라 에포크의 전성기인지 끝물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지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역사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달에는 3권을 다룰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둘째 주 토요일이니까 2월 11일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2월 11일에 제주도 내려가는 일정이 있어요. 제주도 청소년 연설대전을 하느라. 그래서 하루만 미뤄갖고 2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뭐 그러면 그냥 2월 12일 일요일 한 번만 일요일 오전 10시에 할게요. 뭐 교회 가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2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3권을 갖고 모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책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사진 한번 찍은 건데 혹시 권윤지 잠깐 비디오 좀 킬 수 있나? 우리 인증샷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윤지가 지금 병원이라 안 병원에 되나? 있어서 어렵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주 빼고 나머지 분들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확인해보고. 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